여러분 혹시 하루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쁠 때는 하루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요. 1시간이 3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시계를 보고 또 보고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하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다가 자식한테 전화가 오나 기다리게 되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대요. 오히려 하루가 너무 짧다고 하십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같은 24시간인데 어떤 분은 시간이 안 가서 괴롭고 어떤 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꾼 사람들, 혼자서도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아, 나도 저렇게 혼자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자기만의 작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면서 뭔가에 푹 빠져서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경험이 있으시죠? 어릴 때 만화책에 빠져서 밥 먹으라는 소리를 못 들었던 기억,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서 밤새운 줄도 몰랐던 기억,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 개념을 처음 만드셨는데요. 이분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돈이 많을 때도 아니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서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학자는 이런 몰입 상태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몰입 상태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 감각이 달라져요.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몰입이 끝난 뒤에는 깊은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아, 오늘 정말 충만한 하루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몰입 경험이 노년기에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은퇴하고 나면 직장에서 오던 성취감이 사라지잖아요.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결과를 내고 인정받는 그 경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바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활동이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서예, 뜨개질, 독서, 텃밭 가꾸기, 바둑, 글쓰기, 요리 이런 것들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나 자신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나만의 놀이터.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특히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항상 음악을 듣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악기를 자주 연주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가 음악을 들으면 치매가 안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악기 연주를 활용한 인지 훈련이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도 치매 예방 수칙 중 하나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지속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여기서 김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은 37년간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예순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처음석 달은 좋았대요. 평생 못 자던 잠도 실컷 자고 못 보던 드라마도 정주행하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런데 넉 달째부터 무기력해지기 시작하셨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얼 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발견하셨습니다. 서예라, 나이 먹고 붓글씨나 써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하셨대요. 그런데 첫 수업부터 뭔가 달랐다고 합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쓰는 동안 잡념이 싹 사라지더래요. 오로지 붓 끝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수업이 2시간이었는데 30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김 선생이 그때 처음 느끼셨대요. 아, 이게 바로 몰입이구나. 은행에서 복잡한 업무에 매달릴 때 느꼈던 그 집중, 그 충만함, 그게 서예에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지금 3년째 서예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글씨를 쓰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김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예를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졌어. 오늘은 어떤 글자를 쓸까? 이 생각만으로 벌써 기분이 좋아져. 예전에는 하루가 안 갔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아. 이게 바로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예전에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했던 것,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것, 지금이 바로 그걸 시작할 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걸 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혼자 식당에 가면 창피하다. 혼자 영화관에 가면 외로워 보인다. 혼자 여행을 가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속도로 먹을 수 있는 자유다. 혼자 영화 보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혼자 여행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최고의 호사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심리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주목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실제보다 훨씬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혼자 식당에 앉아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밥 먹느라 바쁘거든요.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건 대부분 상상 속의 시선입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6세의 퇴직 공무원입니다.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우셨대요. 밥을 혼자 먹는 것도 싫고 외출도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할 것 같고 항상 누군가와 같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어요. 어느 날 친구와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대요.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혼자 근처 카페에 가셨대요. 생각보다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더래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게 참 좋았대요. 그날 이후로 박 여사가 하나씩 혼자 해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서점 가기, 혼자 공원 산책하기, 그러다가 혼자 맛집 탐방, 혼자 전시회 관람, 나중에는 혼자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박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혼자 여행하니까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 누군가와 같이 다닐 때는 항상 상대방 눈치를 봤거든. 혼자 다니니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어. 그리고 덧붙이시더라고요. 혼자 다니는 게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지금은 당당해.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더라.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혼자 카페 한 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감탄을 찾아냅니다. 이건 참 신기한 능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야 행복하고,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고독을 잘 즐기는 사람들은 달라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산책길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비 온 뒤 맡아지는 흙냄새, 저녁 하늘의 노을 색깔,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감탄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음미학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느끼고 즐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음미학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출근하느라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돈 벌느라 바쁘고, 길가에 꽃이 피었는지 하늘이 예쁜지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생기잖아요. 이 시간을 지루함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정 선생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 선생은 71살의 퇴직교사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산책하시는데요. 특이한 게 있으세요. 산책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십니다. 뭘 찍으시냐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나무를 찍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 삼아 찍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2달 사진이 쌓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하셨습니다. 같은 나무인데 매일 다르더래요. 봄에는 작은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색이 변하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고, 비 온 날은 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고, 눈 온 날은 가지 위에 하얀 눈이 쌓여 있고,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대요. 정 선생이 이 사진들을 모아서 달력을 만드셨습니다. 가족들한테 선물하셨는데 손주가 할아버지가 찍은 거예요 하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정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같은 길을 걷는데 매일 새로운 게 보여. 꽃이 어제보다 조금 더 피었고 새소리가 어제랑 달라.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이게 바로 작은 것에서 감탄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산책길에 고양이를 봤는데 귀여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한 달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평소에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고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4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자 노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찾으셔도 됩니다. 첫째, 악기 연주입니다. 피아노, 하모니카, 우쿨렐레, 오카리나 뭐든 좋습니다. 악기는 양손을 동시에 쓰고 악보를 읽고 리듬을 맞추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뇌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초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둘째,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몰입이 일어납니다. 특히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이야기가 있는 책이 좋아요. 도서관에 가시면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까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큰 글씨책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셋째, 글쓰기입니다. 일기를 쓰셔도 좋고 자서전을 쓰셔도 좋고 시를 쓰셔도 좋습니다. 글을 쓰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특히 자서전 쓰기는 최근에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내 인생을 글로 남기는 작업이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넷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수채화, 색연필화, 펜 드로잉 뭐든 좋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잖아요. 이 관찰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됩니다. 다섯째, 텃밭 가꾸기입니다. 베란다에 화분 몇 개만 놓으셔도 됩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이런 작은 식물을 키우시면 매일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새싹이 나오는 걸 보면 생명을 돌보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여섯째, 걷기입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걷는 겁니다. 주변을 관찰하면서 걷고, 깊게 숨을 쉬면서 걷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걷기 명상인데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일석이조의 활동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끌리시는 거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그 활동에 투자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나만의 놀이 시간이라고 이름 붙이세요. 최근 연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라고 이름 붙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는데, 같은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라고 이름 붙이면 훨씬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 73, 최 여사 70. 부부가 같이 은퇴하시고 24시간을 함께 보내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답답해지셨대요. 최 여사 말씀이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혀 나만의 시간이 없어 이러시더래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 최 선생은 서재에서 바둑 공부를 하시고 최 여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방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후에는 함께하는 시간. 같이 산책을 하시거나 장을 보시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대요. 최 여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오전에 각자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후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생겨. 하루 종일 붙어 있을 때보다 대화가 더 풍성해졌어. 이게 바로 건강한 고독의 모습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도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5번째 특징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정서적 독립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좀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들한테서 전화 올까? 딸이 주말에 올까? 손주 사진을 보내줄까? 이런 기대를 하시게 돼요. 자식이 전화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안 하면 서운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자녀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못했네, 이런 죄책감이 쌓이면 오히려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정서적 독립이라는 건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고 내 하루의 행복은 내가 만들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자녀가 전화했을 때 더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전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가 궁금해서 하는 전화. 이게 부모-자식 관계의 진짜 좋은 모습 아닐까요? 정서적 독립의 핵심은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우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꾼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만의 작은 세계가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독립했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감탄을 찾아냅니다. 넷째, 매일 나만의 놀이 시간을 가집니다. 다섯째, 정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남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이건 강한 겁니다. 품격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으셔서 나는 뭘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시는 겁니다. 답이 바로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 가지 해보시는 겁니다. 혼자 동네를 산책하시면서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셔도 됩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1년 동안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하루라도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 생각 밥은 먹었나? 어린이집은 데려다 줬나? 낮잠은 재웠나? 하루 종일 손주 스케줄에 맞춰 내 몸을 움직이다가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듯 눕는 분들, 그 서러움, 그 피로감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한테 힘들다는 말은 못하시죠. 왜냐고요? 자식이 힘든 거 뻔히 보이니까요. 맞벌이에 치이고 집값에 치이고 육아비에 치이는 자식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요, 어르신, 그 조금만 더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손주 돌보는 게 이제 거의 직업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나는 그야말로 하루 12시간짜리 무급직업.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급도 없는 그 일을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오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요, 손주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 포동포동한 볼 할머니 손 꼭 잡고 졸졸 따라다니는 그 뒷모습. 세상에 그것보다 예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예쁜 마음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이 사실은 온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황혼 육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순이 넘은 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는 걸 말하는데요. 요즘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맡는 거 이제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일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면 그분들도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시절엔 집안 살림도 훨씬 어려웠고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 어쩔 수 없었던 면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손주까지 키우셨나요? 보통은 아니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자식 세대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그 짐이 고스란히 부모 세대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어린이집 대기는 길고 육아 도우미는 너무 비싸고 결국 엄마 우리 어떡하지라는 말 한마디에 부모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게 된 거죠.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이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현실을 한번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정의 절반 이상이 조부모에게 육가를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절반이요. 엄청나죠. 분들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침 7시. 아들 며느리가 출근 준비하는 사이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 서 있어요. 아이 이유식 준비하고 손주 기저귀 갈고 아침 먹이고 어린이집 가방 챙기고 9시쯤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잠깐 쉬나 싶지만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에 빨래에 청소까지 오후 3시가 되면 다시 아이 데리러 가고 저녁까지 봐주다가 자식들이 퇴근하면 그때서야 집에 가요. 온종일 서 있고 아이 안고 쫓아다니고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예순 넘은 몸으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아,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혼자 보시는 거니까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힘든 게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자식 눈에는 부모님이 손주랑 놀아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엄마 손주 보는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힘들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 죄책감, 그 미안함 위에 부모님의 희생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신 게 언제예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신 게 언제예요?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신 게 언제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그게 바로 문제예요. 황혼 육가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르신의 인생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소진이에요. 이게 황혼 육아의 민낯입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왜 황혼 육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 문화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족이 서로 돕는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흐릿해져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당연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치관이 어르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가 되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둘째, 경제적인 현실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육아 도우미를 쓰려면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 돈을 매달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모님께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어르신들 스스로도 처음에는 정말 좋았던 경우가 많아요. 손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존재가 얼마나 신기하고 예뻤겠어요.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고 안아주고 싶고 옆에 있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게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혼 육가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사랑과 경제와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걸 이해하면 자식을 원망할 것도 자신을 자책할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 구조 안에서 어르신이 어디에 서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예요. 황혼 육아를 오래 하신 분들, 몸 상태 어떨 것 같으세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손주를 돌봐온 조부모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해 왔어요. 그 결과는 꽤 충격적이에요.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어깨 통증. 이건 기본이에요. 아이를 안아 올리고 쪼그려 앉아 기저귀를 갈고 유모차를 끌고 아이 쫓아 뛰어다니는 일들. 이 모든 게 관절과 근육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젊은 부모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67의 몸으로 그걸 하루 10시간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면 장애도 흔해요. 아이가 낮에 재워놓으면 어르신도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안일이 눈에 밟히고 아이가 깰까봐 긴장 상태로 있다 보면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피로가 밤에 잠을 방해해요. 잠을 못 자면 낮에 더 피곤하고 더 피곤하면 더 힘들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소화 문제도 많이 생겨요.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이 아이 밥 먹이다 보면 어르신 식사는 나중으로 밀려요. 제때 못 먹고 찬밥을 서둘러 먹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위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건강 쪽도 심각해요. 장기간 황혼 육아를 해온 분들에게서 우울감, 무기력함 심한 경우에는 번아웃 증상이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번아웃은 몸도 마음도 다 타버린 상태예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 상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손주 얼굴 보면 예쁜데 오늘 또 봐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이 낯설고 이상하고 죄스럽게 느껴지셨나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그만 쉬어달라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육아를 그만두게 된 분들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로 수술대에 오른 분, 무릎 연골이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만약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다가 어르신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 육아는 육아대로 해결해야 하고 부모님 병원 치료비에 간병까지 해야 해요. 하나의 짐이 세 개의 짐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이 건강을 잃으면 자식의 부담은 2배, 3배가 된다는 거.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이 말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 몸은 한계가 왔을 때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쓰러지는 게 몸이에요. 괜찮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자동차도 엔진 과열되면 세우고 식혀줘야 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쉬어줘야 해요. 고장 나기 전에 점검해야 해요. 황혼 육아로 인한 건강 문제는 단순히 어르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건강해야 오래오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부모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어르신이 건강을 잃게 되면 손주와도 결국 멀어지게 돼요. 정말 손주를 사랑하신다면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있어줄 수 있도록 지금 몸을 아껴야 해요. 그게 손주를 위한 더 깊은 사랑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자식이 결국 스스로 아이 키우는 법을 배울 수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법을 배울 때 부모가 매번 안아서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평생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배울 기회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한 행동인데 아이한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육아가 힘들 때 부모님이 항상 뒤에서 받쳐주면 자식은 그 힘듦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아이가 밤에 울 때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보채는 아이와 함께 마트를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시면요, 자식은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일일까요? 저는 이걸 온실 화초 이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는요, 처음 보기에 정말 예뻐요. 온도도 맞고 습도도 맞고 비바람도 없으니까 아름답게 자라요. 그런데 그 화초를 갑자기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나절도 못 버텨요. 온실 밖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지 못했으니까요. 자식도 부모님의 온실 속에서만 자라면 결국 세상의 바람을 못 버티게 돼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자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엄마가 봐주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말이 바뀌어요. 이게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오래 반복되면 당연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그 서운함, 그 허탈함,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마음. 사실은요, 그 관계의 균형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자식이 의존하게 되고 자식이 의존하니까 부모가 더 지쳐가는 악순환. 이 고리를 어딘가에서 끊어야 해요. 그 시작이 바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게 차갑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몸과 내 일상도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선을 긋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내가 거절하면 자식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며느리가 날 싫어할까봐, 손주를 못 보게 될까봐, 이런 걱정들이 앞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요? 어르신이 지쳐서 짜증이 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서운해지면
그게 결국 가족 관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건강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조금 거리를 두면 만날 때마다 반갑고 즐거워요. 자식이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진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단한 가정이 나중에 부모님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요. 어르신이 한 발 물러서는 게 사실은 온 가족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는요,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하길 바라세요? 항상 손주 등에 업고 허리 구부정하게 파스 냄새 풍기며 힘들어하시던 모습,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 즐기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어르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환하게 웃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10년 후, 20년 후에 손주가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을 기억할까요? 항상 힘들어 보이고 늘 지쳐있던 모습일까요? 아니면 환하게 웃으며 손 흔들던 모습일까요? 아이들은 어른들 생각보다 훨씬 많이 기억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아이의 가치관을 만들어요. 할머니가 늘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기 부모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희생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반대로 할머니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배워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 자기 삶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이 곧 자식과 손주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에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행복해지거든요. 반대로 늘 지쳐있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늘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자식은 부모님 얼굴 보는 게 미안하고 무거워져요. 전화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보러 오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즐겁게 사시면요, 자식이 전화하면 밝은 목소리로 나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너무 좋았어. 라고 하시면 자식은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모님, 자기 인생을 즐기는 부모님. 그 모습이 자식한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몰라요.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식들이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승무원들이 뭐라고 하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린아이와 함께 있더라도 본인 먼저 마스크를 쓰라고 해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아이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손주를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여러분이 오늘 등산을 가고 문화센터에 가고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게 사실은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빛나야 가족이 빛나요. 행복한 부모님 곁에서 자란 자식은 더 안정적인 심리를 가져요. 불안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식의 내면에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유산이에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알겠어요? 줄여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자식한테 서운하게 할까봐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이 마음 진짜 잘 이해해요. 거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자식한테는요. 내가 너무 박한 부모가 될까봐,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그 마음이 앞서서 결국 또 그래 내가 볼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시죠. 내가 지금 거절하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걸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 마음도 너무 잘 알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감정보다 몸 상태를 앞세우는 게 좋아요. 엄마가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의사한테 오래 걷거나 아이 앉는 걸 조심하라고 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평일에 계속 봐주는 건 어렵겠더라고. 주말에 잠깐 봐주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엄마는 매일은 어렵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자식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미리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달부터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처럼 계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검진 결과나 병원 진단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간 단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는 오후 5시까지만 봐줄 수 있어 라고 조금씩 경계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씩 줄여나가면 자식도 적응할 시간이 생기고 어르신도 여유를 조금씩 되찾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감사 표현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엄마도 기쁘긴 한데 사실 많이 힘들기도 해. 가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화를 아들이나 딸과 단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랑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사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라고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마음을 열고 들어요. 자식을 탓하는 말투는 피하세요.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엄마가 요즘 이런 상황이야 라는 식으로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 이 말 기억해 주세요. 거절은 외면이 아니에요. 거절은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켜야 자식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매번 예스라고 표현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내 노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1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이든 텃밭이든 뜨개질이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손주 생각, 자식 걱정 내려놓고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 1시간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돼줘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뭐예요? 그림 그리기, 피아노 배우기, 등산, 수영, 글쓰기. 이제 그걸 시작할 시간이에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둘째, 나이가 같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세요. 친구를 만나는 게 단순히 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신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오랜 친구 연락처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나 요즘 좀 여유 생겼어. 우리 언제 한번 볼까라고요? 셋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주민센터 문화 강좌,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새로운 걸 배울 때의 그 설렘 기억하세요?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넷째, 몸 상태를 규칙적으로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 몸에 신호가 오면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아플 때 가는 병원이 아니라 안 아프게 유지하기 위한 병원으로 생각 바꿔보세요.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끝에 오늘 좋았던 거 3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 봤다. 이런 작은 것들을 적다 보면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섯째, 손주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세요. 매일 봐주는 육아 담당자가 아니라 특별한 날에 만나는 소중한 할머니, 할아버지로요. 매일 보면 당연해지지만 가끔 보면 더 반갑고 특별해져요. 자, 오늘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황혼 육아는 사랑에서 비롯됐지만 그 안에 무너져가는 어르신의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걸 직면해야 해요. 둘째, 내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자식의 짐이 더 커진다는 것. 내가 건강한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에요. 셋째,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적절히 선을 긋는 게 오히려 자식을 위한 선택이에요. 넷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즐겁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다섯째,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말로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내 입장을 전달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여섯째,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몸을 돌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어르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평생을 헌신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시간이에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 깊이 소중히 품으시고요. 여러분의 두 발은 이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세요.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아니,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은 더 큰 사랑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먼저 두세요. 그게 자식을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옳은 선택이에요.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100명, 200명, 어떤 분은 500명도 넘으시겠죠. 카카오톡 친구 목록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수백 명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세어보시면요, 아마 한 손으로 꼽으실 겁니다. 많아야 5명, 3명도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평생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데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심지어 축복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친구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친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고 돈 나갈 일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친구가 적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성숙해진 증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인맥이 곧 자산이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넓은 인맥은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사업 관계로 알았던 사람들은 연락이 끊기고 남는 건 동창 모임, 동호회, 지역 모임 이런 것들인데요. 이 모임들이 처음에는 좋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생기는 거니까요.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느끼시게 됩니다. 이 모임들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가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은 30인 공직에 계시다가 60에 퇴직하셨습니다. 성격이 좋으시고 사교적이신 분이라 모임이 참 많으셨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문회, 공무원 산학회, 교회 소모임, 바둑 동호회, 무려 5개의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6개월은 좋았대요. 매일같이 약속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은퇴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날 밤이면 왠지 모르게 피곤한 거예요. 아, 내일 또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나면 즐거운데 만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발이 안 떨어지는지 한 선생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누구 아들이 어디 갔다, 누구 손주가 뭘 했다, 이런 자랑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한 선생 말씀이 이러셨어요. 모임에 가면 3시간을 있는데 진짜 즐거운 시간은 30분이야. 나머지 2시간 반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맞장구 치는 시간이더라고. 결국 한 선생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5개 모임 중에서 3개를 정리하신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회하고 바둑 동호회, 이 2개만 남기셨어요. 처음에는 좀 미안하셨대요. 모임에서 왜 안 오냐고 연락이 오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몸이 좋아졌어요. 만성 두통이 줄었고요.
잠을 잘 주무시게 됐대요. 그리고 남은 두 모임이 훨씬 더 즐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임을 줄이니까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어. 많은 사람을 대충 만나는 것보다 적은 사람을 깊이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게 바로 인맥 다이어트의 힘입니다. 인맥은 자산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은퇴 후에는 그 에너지가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과연 몇 명의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영국 대학의 진화심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영장류의 뇌 크기와 사회 집단의 규모를 비교 분석하신 겁니다.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뇌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대략 150명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람에 따라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관계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한계가 더 뚜렷해진다는 것. 더 재밌는 건 이 학자가 발견한 3배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관계는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쪽 층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3명에서 5명, 그 다음 층에는 친한 친구가 약 15명, 그 바깥에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약 50명, 그리고 가장 바깥에 조직적 관계가 약 150명. 이렇게 층이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약 3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3배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건요. 가장 안쪽 층, 진짜 가까운 사람이 3명에서 5명이라는 겁니다. 5명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뇌가 설계된 방식이에요. 우리 뇌는 원래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미국 대학의 심리학자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폭넓은 관계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요. 목표가 바뀝니다. 새로운 걸 탐색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정서적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사회성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0살 때는 파티에 100명이 모이면 신나잖아요. 그런데 60살이 되면 조용한 찻집에서 친한 친구 1명과 차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이게 퇴보가 아니에요. 발전입니다. 양에서 질로, 넓이에서 깊이로 관계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줄어든 게 걱정이시라면 그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과학적인 배경이었고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 관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교, 사회적 비교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창 모임이나 지인 모임에 나가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대화가 있죠. 우리 아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 우리 딸이 의사가 됐다. 손주가 영재원에 갔다.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다. 해외여행 어디를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하시죠? 남의 자랑을 듣는 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될 때입니다. 매주 모임에 나가서 비교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높이면 몸의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예요? 동창 모임에서 듣는 자랑 이야기, 지인 모임에서 느끼는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7세의 퇴직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동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반가웠대요. 오랜 동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으셨대요. 왜냐면 동기들 중에 잘된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누구는 간호학 교수가 됐고, 누구는 병원장이 됐고, 누구는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대치동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고, 박 여사는 평범하게 사셨어요. 동네 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고, 연금과 저축으로 소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잘 사시는 건데 모임에 나가면 왠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한 번은 모임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날 밤 박 여사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동기 모임을 그만두기로요. 처음에는 좀 외로우셨대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셨습니다. 비교 대상이 사라지니까 자기 삶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손주와 통화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는 시간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비교를 멈추니까 내 행복이 보이더라. 내 삶이 초라한 게 아니라 비교가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문제는 비교 대상이 나보다 잘된 사람일 때 이걸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요. 상향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행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창 모임이나 지인 모임이라는 게 사실상 상향 비교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서 멀어지는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이에요.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친구와 멀어지는 것, 그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모든 모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나면 서로 걱정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은 당연히 유지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어떤 모임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어떤 모임이 에너지를 빼앗는지, 그걸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외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 챕터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외로움,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고독,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충만합니다. 외로움은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반대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을 때 전혀 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혼자라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선택했느냐 아니면 강요당했느냐. 그런데요, 이 고독, 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뇌와 마음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창의성을 높여줍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뇌가 외부 자극 없이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고 미래를 구상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깊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다니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면 뇌가 이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쁘니까요. 반대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천천히 걸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런 시간이 쌓이면 뇌가 정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는데 같은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라고 이름 붙이면 훨씬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도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 선생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은 69세의 퇴직교사입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불안하셨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게 공포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모임에 나가셨어요. 오전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오후에는 서예 교실, 저녁에는 동창 모임이나 동네 주민 모임, 일주일이 빼곡하게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시라고 하셨대요. 정 선생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즐거운 줄 알았는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혼자 동네 뒷산을 산책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혼자 걸으면서 뭘 하나 싶었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셨대요. 은퇴 전에는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산책길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셨대요.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기억, 고등학교 때 입시 때문에 그림을 포기했던 기억. 정 선생이 그 길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등록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3년째예요. 지금은 매주 수채화를 그리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정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혼자 산을 걸으면서 나를 찾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거야. 바빠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몰랐던 거야. 이 이야기가 참 울림이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라 바쁘면 내 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고독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고립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의 균형, 넓은 관계와 깊은 관계의 균형, 이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맥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지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맥 다이어트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점검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제가 관계 점검 질문을 5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째,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피곤한 마음이 먼저 드는가? 둘째,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인가? 아니면 방전되는 느낌인가? 셋째,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가? 넷째,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인가? 아니면 내 힘든 이야기를 뒤에서 남에게 옮길 사람인가? 다섯째, 이 관계가 없어지면 내 삶이 허전할 것 같은가? 아니면 오히려 편해질 것 같은가? 이 5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면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만나기 전에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방전되고, 상대방 이야기만 듣고, 내가 힘들 때 걱정 안 해주고, 없어져도 편할 것 같은 관계. 이건 정리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만나면 반갑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없으면 허전할 관계. 이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2-3개만 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만나지 말자고 통보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매달 나가던 모임을 격월로, 이렇게 서서히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선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쁘다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되고, 모임에 못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는요, 남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시는데 에너지를 쓰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더 하시는 겁니다. 만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작은 생일 선물이라도 챙기시는 겁니다. 아플 때 문병을 가시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진심을 쏟으시면 그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깊어집니다. 여기서 최 부부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은 71살, 최 여사는 68살, 두 분 다 은퇴하셨습니다. 최 선생은 모임을 정리하고 싶으셨는데 최 여사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대요. 사람을 만나야 건강하다. 집에만 있으면 치매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두 분이 이 문제로 꽤 실랑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두 분이 함께 관계 점검을 해보시기로 하셨어요. 각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목록으로 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을 함께 적용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여사도 점검을 해보시니까 에너지가 빠지는 모임이 2개나 있으시더래요. 본인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두 분이 함께 정리하시기로 했습니다. 최 선생은 4개 모임 중 2개를, 최 여사는 5개 모임 중 2개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부부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에 1시간씩 산책하시면서 그날 이야기도 나누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시고, 최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모임 줄이고 남편이랑 산책하는 시간이 더 좋을 줄은 몰랐어.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산책하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맥 다이어트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관계를 정리하면 빈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면 오히려 외로워지실 수 있어요. 그 시간에 혼자만의 취미를 갖거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텃밭 가꾸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둘째, 인간이 진심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에서 5명 정도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셋째, 비교가 행복을 빼앗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오가는 모임에서 멀어지는 건 자존감을 지키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넷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은 나를 발견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섯째, 관계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명을 대충 만나는 것보다 2-3명을 깊이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핸드폰을 보시면서 억지로 답장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나가기 싫은 모임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정리를 시작할 날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으셔서 나를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거예요. 별일 없지 하고 가볍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10개의 모임보다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적어진 건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정돈되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친구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친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과 친해지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완벽한 관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